좋은 아침입니다. 박세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첫날이자 남은 날들 중 가장 새로운 날입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이 아침을 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정상회담을 엽니다. 조금 전인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쯤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에 막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정상회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북한, 그리고 백신, 또 주식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이 자동차와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 여부인데요. 이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생각보다 강경해서 북한이 계속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도 불참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생각보다 강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하는 북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한미 공동성명인 싱가포르 합의 계승의 명기 쟁점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여부입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 상무부가 한국과 미국의 대기업을 초청해서 행사를 갖습니다. 바로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이죠. 참석자들을 보면 한국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김기난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훈 현대차 사장 등이 초청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인텔과 퀄컴, 포드의 경영진들이 참석할 것 같은데, 여기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의 투자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저희 굿모닝에서도 여기서 이 투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것은 바로 백신 여부이죠. 단기적으로는 백신을 지원받든 아니면 구매해놓은 걸 미리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할 테니까요. 미국이 코로나 백신 8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랑 나누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포함이 될지가 관건일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한국에서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맺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 기술 이전 연장 계약으로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중심국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일정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에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밤 호텔에서 보낸 뒤에 본격적으로 일정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출국 전에 이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반도를 잘 알고 있어서 수월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출국을 한 만큼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관심이고, 또 현지 시각으로 21일 본격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또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을 해보면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더욱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22일에는 SK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조지아주에 방문을 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주춤했던 만큼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역시 관심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굿모닝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서 주식시장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저희 이 굿모닝에서 웬만해서는 이 비트코인 얘기를 좀 자제해 왔었는데 이제는 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달 만에 가격이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도지코인도 10%대 급락을 했는데, 이 중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사용, 매매, 중개 모두 처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신규로 투자하는 자산에는 급격한 출렁임이 있기 마련이다. 길게 봤을 때는 큰 영향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규제가 나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비트코인 방향의 추이,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본시장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단편적으로만 볼 수 없겠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전기차 이야기를 잠시 드렸었는데, SK이노베이션과 포드가 배터리 셀 공장에 대한 조인트 벤처 MOU를 발표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간밤에 외신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역시 우리 시장 어떤 영향 미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 이슈도 있습니다. 하반기 증시 최대 변수는 바로 IPO입니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현대엔지니어링,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대여급 IPO의 명단입니다.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IPO에 쏠릴 전망인데 이들이 주식시장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증시 전반에 주식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후유증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유동성이 될지 역시 고민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의도에서는 오늘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연결할 분은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한상진 PB입니다. 안녕하세요, PB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항공주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18일 시장은 그 미국과 유럽 경기 회복 기대 속에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1%대 오름세를 좀 마감을 하였는데요. 시장은 경기 민감주 및 원자재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 업종들이 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방향은 경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해서 실적을 이끌어낼 종목과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좀 주목한 부분은 화물 운임 쪽입니다. 우선 코로나의 역설로 경기가 살아가는 속도에 비해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컨테이너 운송 항로 지수인 SCFI는 14일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해상 운임의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해상 운임에 대한 운임 비용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HMM을 비롯한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는데요. 특히 HMM은 흠슬라라고 불릴 정도로 저점 대비 그 20배가 오를 정도로 관심이 많은 종목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이제는 항공 화물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항공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달 항공 화물 운임 지수인 TH 지수의 홍콩 북미 노선 항공 화물 운임은 1kg당 8.4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원보다 4.49% 이상 높은 동시에 지난해 최고가 7.73달러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해상 화물 운임이 상승하면서 항공 화물이 증가하는 사례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이 상승에 따라서 해상 대신 항공 운송을 선택하는 사례가 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적 유동성 확대가 경기 회복 영향으로 화물 수요는 꾸준한 상태인데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한진칼 등이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올 1분기 화물 사업 호조에 힘입어 좀 흑자 성적표를 좀 거두었는데요. 물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 여객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지만 화물 산업에서 관련된 부정적 요인을 좀 메꾸었습니다. 지난달 국제선 화물 수송량은 주요 노선 중심으로 29.2% 정도가 증가를 하였는데요. 관련 종목에서 저는 대한항공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항공산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기가 부재한 저비용 항공사들은 관련하여 이번 1분기에도 영업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기가 있는 대한항공은 지난달 항공 운송량 28%, 아시아나항공이 6.5%가 증가하면서 실적을 개선한 것에 비해 저비용 항공사들은 유동성 확보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어려운 상황이나 그마저도 큰 대책이 없어서 항공산업의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좀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코로나 회복으로 인한 여행 수요 회복을 기다리기에는 큰 리스크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반면 대한항공은 1분기 화물산업 매출액은 1조 3,530억으로 2배 이상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화물 부문 소조를 통해 관련 흑자 기조도 확인을 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따른 국제 여객 수요도 연말로 갈수록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나 자산 매각,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와 재무 안전성 개선 움직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대한항공은 중거리용 여객기까지 장거리 화물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어서 화물 대란에 따른 수혜도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이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호 종목으로 대한항공을 꼽고 계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5월 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주시장에서 가장 부담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부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네. 그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코로나 관련된 이후에 크게 그 오른 종목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이 관련돼서 이제 화물 관련된 운임 지수가 이제 뒷받침이 되고 계속해서 상승할 걸로 보이면서 이제 지금 또 오늘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 미국 쪽으로 방문을 하면서 관련된 백신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제 여객에 대한 수요도 이제부터 관심이 좀 많아질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면서 한 번 더 리레이팅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 한미 정상회담 관련 수혜주로도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뭐 역사적 고점이 한 8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호재라면? 네. 뭐 시간이 조금 좀 필요할 부분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지켜보면 크게 가격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까지 좀 지속적으로 여객기 회복이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치면 그 내재되어져 있던 여행 수요들이 폭발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힘있게 그 여행 항공기 관련된 산업들도 쭉 주가가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어떤 이런 미국에서 두 정상들의 만남이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PB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한상진 PB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느 날보다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수급 특징주부터 보고 가시죠. 강민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식할 거 행복하게 합시다. 굿머니 바이앤셀 수급 동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6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인 화요일에는 기관이 코스피에서 9,700억 원, 즉 1조 가까이 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코스피에서 1%에서 5%까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한 달 넘게 줄매도 공세를 보이던 현대차 그룹주에서 수급의 방향성이 좀 바뀌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기관도 외국인도 이 현대차와 기아 두 종목 모두 매수 상위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특히 기관이 10거래일 전쯤부터 대체로 매수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외인은 아직까지 좀 누적 매도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완전히 매수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아래로는 대우건설과 효성TNC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이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전날인 월요일에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화요일에도 이 엔터주들이 선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SM과 JYP 엔터가 1위와 3위에 이름 올렸고 6위에는 YG 엔터가 배치가 됐는데요. 특히 SM의 경우 예상치의 4배가 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가가 7%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고 3거래일째 주가 연속해서 점프하는 중입니다. 반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4위에 실리콘웍스 그리고 5위에 엔시스 신규 상장 주식입니다. 지난 4월 1일에 코스닥에 새로 입성을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시초가가 좀 하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저가로 판단한 외국인이 62억 원 정도 매수 유입한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삼성전자였습니다. 4,400억 원 팔아치우면서 전전날인 월요일보다 약 1,500원 정도 매도 금액이 더 늘어났는데요. 이 모든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삼성전자 내에 임원진이 좀 매수하는 움직임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무선사업부의 사장과 부사장 그리고 상무 등이 삼성전자 주식을 최대 4억 원까지 장내 매수한 모습이 포착됐으니까요.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삼성그룹주들 1위에서 3위까지 포진했습니다. 삼성전기에 외국인의 매도세 19거래일 연속으로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자우선주가 3위에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대한항공과 LG생활건강도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한미 약품에서 위탁 생산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 거래 대금은 245억 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백신을 공급한다고 하네요. 제넥신 주가 9% 가까이 상승하면서 급등 탄력 있게 마감했습니다. 기관도 매수했고 개인도 매수했지만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위의 네이처셀 역시 주가 급등했습니다. 어제 5.9% 뛰면서 마감했지만 외국인들은 네이처셀 주가 뜰 때마다 차익 실현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아래로는 LNF와 TK케미칼 그리고 이즈미디어까지 출회한 외국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 기관 투자자들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은 제조업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 장비에도 대량의 매수세 유입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매수 대금이 2,200억 원가량 기록했는데 물론 많은 금액이지만 그 전에 20거래일 넘게 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역시 완전히 매수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르겠습니다. 2위 SK하이닉스, 3위 현대차가 이름을 올렸고요. 네이버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 8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한 점이 특징점이었습니다. 5위에는 셀트리온 올려놨고요.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매수 상위 종목들 외국인의 동향과 좀 비슷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5위 안에 올렸다는 점, 그리고 2, 3위에 엔터주 위치했고요. 6위에 역시 YG엔터테인먼트 배치시키면서 엔터 관련주들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관들이 214억 원 담으면서 외국인의 2배가량 매수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 외에 테크윈과 이오테크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에도 관심 보였네요.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들 먼저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 진에어였습니다. 아무래도 자본 잠식 소식에 충격파가 컸는데요. 대형 국적기들은 화물 운송으로 좀 매출 방향을 틀면서 실적이 선방을 했지만 이 진에어 같은 LCC들은 여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 잠식 또는 적자 같은 실적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에어 종목이 항공주 가운데 16%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등락이 가장 컸고요. 저가 이 항공주부터 대형 항공주까지 전일에는 모두 내림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들 진에어에 172억 원의 출회세 보였고요. 2위 SK텔레콤에는 114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7억 원 출회했습니다. 이 아래로는 100억 원 미만으로 팔아치운 모습이었고요. 메리츠화재와 한국금융지주가 들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기관들 코스닥에서는 줄매도 보이는 종목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1위에는 역시 4월에 신규 상장한 엔시스가 눈에 띄었는데 기관들 13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4월에 상장한 이후로 누적된 순매도 금액이 550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위에 있는 PI첨단 소재 역시 9일째 줄매도 출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5위에 이름 올린 솔브레인 역시도 기관들 8거래일째 매도하면서 이 기간 동안 주가도 함께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 외에도 엔지캠 생명과학과 휴제일 등이 3, 4위에 이름 올렸네요. 지금까지 굿머니 바이앤셀 강민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증권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오전짠 공략주를 듣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공략주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LG전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1분기 실적은 뭐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고요. 2분기에도 가전과 TV가 실적을 계속 견인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현재 그 공장들도 풀가동 중이어서 일단은 뭐 실적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부가 항상 관심일 텐데 이쪽은 이제 성장이 막 시작하는 단계고 결국엔 지금 뭐 조인트 벤처 설립 이후에 계속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밸류에이션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관련돼서 이렇게 밸류업이 된 것처럼 같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지금 기존의 가전업체들과 비교해 봐도 지금 PBR 기준으로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월풀이라든지 일렉트로닉스 이런 회사들과 비교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 PBR 기준으로는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5만 원 정도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한 20만 원까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LG전자 오랜만에 듣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LG전자를 비롯해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LG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요즘 계속 박수권에서 좁은 움직임을 보여서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좀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상회담과 맞물려서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한참 뭐 연초에 워낙 기대감이 컸고 그것들이 이미 이제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2분기, 3분기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점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수를 올리는데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LG전자를 비롯한 회사들 대형주들이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한 5개월 가까이 지금 뭐 박스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상승은 하반기에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이 시점에서 LG전자를 소개해 주신 그 자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요. 여쭤봤습니다. 예. 예,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뭐 거의 바닥권인데 이제는 좀 고개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의 전망대로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 FOMC 의사록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좀 걱정을 너무 많이 했었나 봅니다. 시장에서는 잘 소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 주의 주요 이슈는 바로 이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요 대기업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확대하게 될지일 텐데, 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식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 소장의 시그널에서는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게 될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네, 자, 물맛이 달라지면 주식 맛이 달라진다. 렌탈 업계의 고성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또 갑자기 렌탈 업계예요? 네. 물 렌탈? 예. 일단 오늘은 몇 분 빠르네요, 좀. 시간이. 네, 앞서 왜냐면 네, 오늘 항상 너무 시간 중요한 날이라서 전문가님들 얘기 많이 들으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앵커님이 어제 잠 못 주무셔서 정신이 없을 거라고 방금 그러셔서 물 한 잔 제대로 먹고 정신 차리시라고 방금 준비했어요. 저 물 먹이시는 겁니까? 근데 물 먹인다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다르죠. 정말 목말라서 네. 내가 딱 한 뼘만 더 가면은 달리기를 이길 것 같은데 물 먹고 싶다. 근데 옆에 딱 물을 줘요. 맞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물 먹인다. 네, 냉수 먹고 우리나라 정신 말은 차리겠습니다. 중의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사람이 하느냐, 어느 시점에 하느냐, 어느 상황에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네, 갓소장님. 제가 나쁘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럼요. 앵커님을. 네.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렌탈 업계가 저도 솔직히 코웨이를 그러니까 코웨이가 우리나라 시장에 있다는 건 아는데 저도 그 있다는 건 아시죠? 아시는 분 이게 계시죠? 광고 때문에 저는 있다는 건 아는데 됐어요. 관심을 갖기가 이게 관심이 너무 주가 움직임이 거북이 같이 더디고 이 몇 년째 움직이질 않는데 이거를 우리가 제일 좀 꺼리는 그런 주식이죠.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움직인 거를 코웨이가 한 달에 20%가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 종목이에요. 이게 20%가 움직인 달이 이게 10년을 봐도 잘 없는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랜만에 20%가 나와서 과연 네. 코웨이를 지금 이미 20%가 올랐는데 이거를 하는 게 그럴까 자꾸 맞냐. 의심이 가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평상시에 항상 이제 막 느리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막 빠르게 막 갑자기 춤을 추고 이러면 좀 뭐야 쟤 오늘 하루만 정신이 나갔나 보다. 내일도 네. 춤을 추겠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 뭔가 변화는 되게 큰 게 있어요. 이 코웨이가 예전에 성장을 할 때 네.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 자체가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 이 코디라는 것도 없었고 코디 만나보셨어요? 코디? 코디. 네. 방송국에서 만나보셨죠? 코디. 그 코디 말고. 코디 말고 네. 집에서 이런 코디 렌탈 만나보셨어요? 사업하시는, 네. 코디 분들이 오시는데 이게 좋은 게 코웨이가 처음에는 엄청 그걸 하고 다녔어요. 네. 이게 방판이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문을 막 두들기고 무슨 막
이상한 종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열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코웨이가 옛날 그거를 얘기 아니에요. 아, 그 완전 초창기. 너무 옛날 초창기 그거를 막 두들겨 다니면서 그걸 뚫은 거야. 전국을 뚫은 거예요. 전국을 뚫어놓은 다음에 이제는 코디를 파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아주머니들이 마음이 풀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수기를 한 대 놓으니까 갑자기 정수기를 이제 필터를 갈아주러 와서 팜플렛 한 장 줘요. 이번에 저희가 이 매트리스가 나왔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 쉬운 그러니까 네. 한 번 깨면 씌워지는 거예요. 한 번 네. 깨면. 네. 한 번 깨면 그걸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거기다 얹힌 거예요. 계속 그 유통망을 갖춘 상태에서 얹히니까 그때는 성장을 엄청 했죠. 근데 이게 렌털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고 이게 잘 된다고 하니까 다 뛰어드니까 경쟁이 심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힘들어졌는데 이번에 갑자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이게 어디서 뚫렸냐면 해외에서 뚫렸어요. 이 코웨이가 이미 그 2005년도 좀 이게 자막이 뒤죽박죽일 수 있어요. 2005년도에 태국의 방콕, 2006년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게 15년 만에 터졌어요. 이 마치 풀무원을 보는 듯해요. 풀무원이 미국, 중국에 진출을 오래전에 해놓고 계속 10년간 적자를 하다가 갑자기 영업을 흑자를 내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큰 반응을 보였거든요. 코웨이도 이게 이거 지금 왜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도움도 받았고요. 제가 추측해 볼까요? 네. 저는 코웨이 하면 그 BTS밖에 안 떠올라요. 와, BTS가 그거는 광고를 찍었구나. 그거는 장점이나 단점일 수가 있는데 그 휠라도 그러고 지금 BTS 모델로 한 게 BTS 모델료 많이 줬을 거예요 지금 거의 최고로 아마 이명웅 저희가 씨랑 P와 Q가 있지만 저희가 비용을 많이 들었지만 그만큼 매출 그 이상을 내면 되는데 저 같은 애까지도 이 BTS 코웨이를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놓고 보는 모습 BTS 보면.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코웨이 하시고 임영웅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혼아이스 그렇군요. 하세요. 아니면 뭐 정말 좋으면 그렇군요. 이유 배반적으로 크로스로 하셔도 좋은데 그렇군요. 정수기 업체가 그렇게 대단한 모델들을 이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실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코웨이가 미국하고 말레이시아에서 터졌더라고요. 근데 이 그 말레이시아는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비슷해요. 그래서 코디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없었고 없군요. 말레이시아는 물속에 석회질이 많대요. 거기다가 수도관이 노후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해가지고 수돗물에서 다 녹물 나고 막 이런 거예요. 거기서. 그 내시경으로 보면 그 되게 더럽잖아요. 예, 수도관. 예. 그래서 이 정수기가 반드시 있어야 깨기가 되는군요. 되게 쉬운 곳이었는데 예. 일단 코웨이가 여기서 완전히 국민 정수기로 자리를 잡아버렸고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은 좀 특이한데 미국이 그 코로나19 사태 터지고 그 호주의 홀원원인가? 그 무슨 대형마트 있거든요. 거기서 여자 3명이서 머리끄댕이 잡고 돌면서 팽이처럼 싸우는 영상 보셨어요? 아니요. 한 명이 왜 싸워요? 앵커님 몸집의 3배 돼요. 한 명당. 한 명당 앵커님 몸집이 3명 되는 사람이 네. 붙어가지고 이게 돌고 있어요. 근데 남자인 저도 무섭겠더라고요. 거기 왜요? 물방개처럼 돌고 있는데 옆에 주변에 있는 그 휴지가 있잖아요. 네. 다 날아가 있어요, 매대에. 휴지 갖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요? 뭐냐면 휴지가 서양 사람들에게는 위생의 어떤 대명사. 네. 그러니까 그쪽은 비대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아, 예. 우리가 막 아메리칸 스탠다드 막 들어오니까 비대가 발달된 거죠. 비대가 없어요, 원래. 예, 예. 미국은 비대가 있는데 비대가 성능이 굉장히 떨어져요. 네네네. 비대 그러니까 물어봐요. 비대 별 사용하시는지 얘기를 다 안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대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정 능력이 좋아요. 예. 그래서 그 휴지 사재기가 벌어져서 호주 여자들이 싸운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재기가 벌어진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봤더니 아시아에서는 비대를 쓰고 있네. 이래가지고 미국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또 코웨이가 비대가 잘 됐어요. 미국에서 매출이 네. 대박 난 게 비대도 잘 됐고 팔리고. 공기청정기도. 공기청정기 또 산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러네요. 공기가 안 서구에. 좋아가지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야, 근데 우리나라 코웨이 제품이 미국에서 요런 공장으로 약간 들어간다니. 도움이 있었어요. 와. 근데 결론만 내보면 일단 코웨이는 약간 저는 지표로만 삼고 싶다. 네. 코웨이를 직접 투자하기는 좀 싫다. 직접 저는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너무 좀 뭔가 이게 그렇잖아요. 10년을 답답한 사람이 갑자기 올랐다고. 뒤늦은 나이에 네. 개몽을 해서 네. 그 체질이 바뀔까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일단 어쨌든 코웨이가 터뜨렸기 때문에 코웨이가 우리 맏형이고 제일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자 일단 정수기 점유율 말씀드리면 코웨이가 단독 1등이고 옛날에 청혼아이스가 2등이었어요. 막 열심히 치고 올라왔는데 계속 코웨이한테 뒤지고 완전 떨어졌어요. 그 뒤에 치고 올라온 게 이제 SK매직, LG전자. SK매직. 네네. 그 다음 쿠쿠홈시스. 청혼아이스는 쿠쿠홈시스에도 밀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명웅 씨를 모델로 써서 막 또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근데 LG전자가 대기업이잖아요, 여기서 네. 가장. 그래서 약간 중견기업들이 보는 눈초리가 안 좋긴 해요.
LG전자가 갑자기 계정수를 렌탈 계정수가 엄청 많다고 발표를 했는데 중견기업이 보기에는 LG전자가 느닷없이 갑자기 땅에서 저기 땅 파서 나왔나 보니까 LG전자는 냉장고를 많이 파는데 디오스 백색가전. 냉장고에 얼음 정수기가 탑재되어 나와요. 아, 그걸 가지고 그것도 어쨌든 렌탈. 코디 같은 사람이 와서 저기 관리를 해주니까 이걸 렌털 계정에 포함하지 않았나 하는 중견 기업들의 의심에 눈초리가 있다. 예, 이게 있다. 근데 어쨌든 SK매직하고 이익권을 형성하면서 네. 지금 코웨이를 추격하고 있다. 근데 이제 해외 사업에서는 코웨이가 완전 단독 1등이고 이제 쿠쿠홈시스로 갈게요. 쿠쿠홈시스가 우리나라에서는 4위 정도인데 미국 말레이시아에서는 코웨이 다음 가는. 맞아요. 자, 여기서 왜 말레이시아에서- 그랬냐? 쿠쿠홈시스는 자 보세요. 코웨이의 대표가 코디 시스템이에요. 코디가 있어요. 코디. 근데 쿠쿠홈시스는 자가관리형 정수기가 대표작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앤아웃 기술이라고 물이 통하는 관로 그리고 물이 나오는 외부 코크까지 깨끗하게 살균해 주는데 그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원터치 필터 교체 시스템이라고 코디 같은 사람이 방문 안 해도 내가 교체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코웨이 다음으로 지금 가는 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코디가 오토바이 타고 방문할 수가 다니시는데 오토바이나 경차 타고 다니시는데 다리 뿌개지세요. 미국에서 다니면. 이게 그리고 미국 실정에 미국은 맞구나. 사생활 그게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그 코디 같은 사람들 들어와서 하는 걸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게 뜬 거예요. 지금 인앤아웃 기술 원터치 필터로 자기가 교체하는 거. 쿠쿠홈시스가 네. 그래서 거기다 인건비가 절감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게 먹히고 있는 거고 틈새를 잘 노렸네요. 대신에 우리가 좀 그런 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와 호주란 나라는 한인 사회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 공략하는 거는 다 한인 사회예요. 일단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맨날 LA 백날 10년 살아봐야 거기 한인 타운에 한국말밖에 있으면은 못한다고. 한국 맞춤법만 더 잘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한인 사회를 통해서 지금 초반에 좀 강한 거를 이게 계속 막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고 너무 그걸 예대하는 것도 안 좋은 게 이제 한인 사회가 어느 정도 차고 나면 그쵸. 이제 그 프라이버시가 강한 미국 현지인을 현지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공략을 그 해야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초반에는 거리, 땅덩어리가 넓고 집 거리가 넓고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기 때문에 코디 같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지금 쿠쿠홈시스에 이런 기술이 먹힐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쿠쿠홈시스가 지금 설득력 굉장히 있는데요? 네. 이 좋아요. 그러니까 쿠쿠홀딩스가 있고 쿠쿠홈시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홈시스를 갖고 온 홈시스가 렌탈이고 예. 쿠쿠홀딩스는 이제 쿠쿠전자 밥솥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쿠쿠전자도 분석을 해야 돼요. 쿠쿠홀딩스는. 네, 근데 네. 이제 우리 렌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쿠쿠홈시스. 홈시스로 보는 저 거예요. 쿠쿠홈시스도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코웨이랑 쿠쿠홈시스 중에 쿠쿠홈시스가 저는 조금 더 코웨이를 지표로 보면서 쿠쿠홈시스를 공략하는 게 낫지 않나. 공략하는 쿠쿠홈시스가 이유는 렌탈- 2년을 그 기술적인 부분으로 미국 시장을 이제 초기니까 뚫을 수 있는 거에다가 그 스토리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2년 동안 기다가 이제 머리를 들었다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탄력 관성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루 9%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오를 지금 이 개연성이 있어요, 지금. 홈시스가. 자,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쿠쿠홈시스까지인데 네. 만약에 이러신 분도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LG전자가 대기업이라고 뛰어들고 뭐 데이터에 대한 문제는 뭐 중견기업이 제시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LG전자도 숫자가 잘 뛰어들었죠. 나오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보시면 아시죠. 세탁기 갖고 둘이 난리 건조했고 막 싸우고 난리치고 뭐 부품을 막 박람회에서 막 빼고 뭐 막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 있죠. 스타일러도 이제 베끼고. LG가 나오니까 삼성이 또 나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 LG가 이 정수기 렌탈 잘 된다고 하는데 삼성이 가만히 있겠냐고. 삼성은 뭐 내놓냐. 비스포크가 잘 됐잖아요. 그랬더니 LG가 그 뭐 내놨죠. 갤러리인가? 그랬더니 또 이제 정수기가 이제 잘 되니까 삼성이 비스포크 정수기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 중견기업이 먹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또 위기잖아요. 우리 제습기 시장도 위닉스가 잘 나가다가 잘 된다니까 LG, 삼성이 치고 들어오니까 위닉스가 점유율이 빠져버리니까 주가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위협에 너무 머리가 아프다. 그럼 이제 그 뒷부분, 뒷단을 생각해요. 뒷단. 밑단의 밸류체인상 하단에 있는 필터 만드는 회사. 부품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 그거 나왔잖아요. 화장품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무슨 중국 브랜드 경쟁 너무 머리 아프다. 근데 그 뒤엔 코스맥스가 혼자 그걸 다 공급하고 있다. 차라리 코스맥스를 하자. 그거랑 똑같은 게 그럼 한도 크린텍을 하자. 요거. 한도 크린텍이 논리가 정연해요. 네? 근데 한도 크린텍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빠져서 지금 얘기를 네. 드린 건데 코웨이, 쿠쿠홈시스, LG전자, SK매직 네, 네. 지금 1위, 4위 경쟁 치열하게 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다 한도 크린텍의 필터를 필터를 정수기 샀어요. 필터를. 그러니까 독점 코디 회사예요? 시스템을 쓰던 네. 코디 시스템을 쓰던 네. 아니면 미국인처럼 코디가 싫어서 방문하는 게 싫어서 자체적으로 필터를 갈던 어쨌든 필터는 갈아야 필요하다. 된다. 이 필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필터를 갈아요. 필터 독점 회사입니까? 예, 아니면 뭐 하셨죠? 필터를 네. 필터 아니, 독점 방금 회사예요? 뭐가 죄송하셨죠? 아니 제가 아, 목소리 쉰 소리가 났습니다. 물 한 잔 한 잔 드시고요. 한도크린텍이 52%니까 아, 절반 굉장히 이상이군요. 강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좀 빠졌거든요. 계속 네. 갔으면 좀 가져오기가 그러는데 고점 대비 25,900원 갔던 게 지금 18,550원이에요. 예, 왜 이건 왜 빠진 괜찮아요, 거예요? 지금. 최근에는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또 그거예요. 자, 이 월봉에서는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주봉으로 와보면 너무 부담스러운 RSI가 막 과열권에 심하게 들어있었는데 밑으로 빠져가지고 그거 나왔어요. 그 제가 말씀드린 이 연인 관계가 식은 지금 시점이어가지고 식었을 때 치고 공략을 해야 돼요.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뭐 어장 관리라고 표현했지만 이거 종목을 어장 관리를 하다가 종목을 그냥 이성이라고 생각해서 내 이성을 어장 관리를 하다가 이 한도크린텍은 이제 막 남한테 가버린 거예요 이미 사실. 남한테 가버렸었는데 이제 어장 관리는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딱 식었어요 지금. 식어가지고 딱 타이밍이 왔어. 한번 공략해볼 타이밍. 이때 한번 대시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차라리 나는 코웨이, 쿠쿠홈시스, 뭐 LG전자 이제 삼성전자도 들어올 거고 청호나이스도 아까 임영웅 씨로 예전에 2위의 명성을 지금 올리려고 SK매직 그때 뒤졌던 거를 드라이브 걸고 있다고 했죠. 그럼 렌탈 시장은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단가가 인하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네. 매달 들어가는 비용, 코디 비용을 깎아주겠다 이런 업체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점유율을 넓히려고. 네. 아 그럼 나 너무 이게 머리가 아프다. 그럼 차라리 필터 공급하는 업체로 가자. 네. 그러면 요거를 해볼 수도 있죠. 예. 실적 어때요? 그 뭐 또 하나 있긴 한데 여기 준비는 안 했는데 뭐 SPG란 것도 있긴 해요. 한도크린텍 실적도 그래서 그만큼 좋아요? 네, 좋죠. 왜냐면 실종 코웨이랑 쿠쿠홈시스랑 모두 외국에서 이 물건이 잘 팔려서 실적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주가 역시 최고가를 뭐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부품을 제공하는 이 회사의 실적도 거기에 당연히 연동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쟁이 네. 치열해지고 있는데 전체 그 계정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렌탈 업계 자체 파이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늘어나고 있죠. 지금 그냥 2018년부터 매년 매출액과 매년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2021년도에 증권사가 컨센서스라고 평균을 내놓은 게 2018년 영업이익이 49억인데 지금 2021년 예상치가 121억을 내놨거든요. 지금 예. 지금 2배 이상이 늘어나는 걸로 나와요. 제가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최대치 17%가 나오고 실적이. 근데 이게 실적도 실적인데 왜 주가가 떨어졌나 봤더니 단기 고점이 1대1 무상증자 결정하면서 그 뒤로 좀 수급이 그야말로 좀 꼬이면서 4월 26일을 고점으로 지금 18,000원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네네. 요런 이벤트 있을 때밖에 공략할 타이밍, 이게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오히려 공략할 타이밍.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흔들림이 나왔을 때 주주들이 갈팡질팡할 때 그냥 나는 실적 보고 간다 하는 사람은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나는 갈팡질팡하는 거 싫고 미리 이미 밑에서 어느 정도 먹었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좀 더 봐도 되는 거고 좀 타이밍을 봐도 되는 거고 근데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균열이 있을 때가 기회죠. 안 그러면 이젠 아무 노이즈가 없으면 계속 가요 그냥. 이젠 좀 싸 보인다. 계속 가면 아예 그 분은 놓아드려야 되는 거죠. 그분은 제가 대시를 하지만 놓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상증자 왜 했을까요? 그냥 요즘에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주가 잘 나가고 이럴 때 이때 현금 좀 확보해 놓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게임 업체도 그러고 잘 나갈 이게 때가 증자 주주들한테 소식- 잘 보일 기회기도 하고 예. 네 그런 거죠. 유상증자보단 좋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그렇죠. 하나 예, 시스템이라던가 예. 뭐 요즘 예를 들어 CS 윈드라던가 이제 앞으로의 사업이 더 잘 돼서 그걸 가지고 그쵸, 뭔가 그걸 또 신규 설비에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한다라고 먼 미래를 하면 본다면 더 좋은 거예요. 막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밑바닥에서 분명히-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유상증자 해가지고 그런 애들 빼고 그런 건 좋은 유상증자인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냥 뭐 무상증자 하면 한 주 더 받는 거니까 나쁘게 생각할 주주는 없죠. 알겠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흔들려서 주가가 빠졌다면 기회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쿠쿠홈시스가 저는 코웨이보다 공략해 볼 수 있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한도크린텍 예. 그렇게 순서대로예요? 선호하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제 선호를 네, 굳이 그때 개인적인 받으실 선호죠. 필요는 네. 없는데 개인적인 일단 선호. 저는 쿠쿠홈시스가 좀 더 마음에 가고요. 한도크린텍은 좀 빠지긴 했어도 지금 밑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쿠쿠홈시스는 그 9% 오른 거 하루에 하루 보시면 2년 동안 기었어요 주가를 2년 동안 기어가지고 네. 그럼 2년 동안 긴 거는 그 울분이 더 터져요. 그러니까 그 울분이 터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근거 없이 웃기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2년 동안 그 눌려있던 매물이 네. 그게 만약에 세력이 2년 동안 관리를 해서 매물을 만약에 물량을 매집을 한 거라면은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터지는 게 더 높이 터져버려요. 네.
오래 홈시스 모았으니까요. 말씀이시죠? 네. 저것도 쿠쿠홈시스도 저렇게 많이 긴 게 안 움직일 것 같은데 한번 저렇게 한 달 오르잖아요. 보통 두세 달 연속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게 19년도의 그림처럼 될 가능성이 저는 보여요. 쿠쿠홈시스가. 그래서 쿠쿠홀딩스보다는 쿠쿠홈시스가 조금 더 지금 렌탈 업계의 순도 높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탐탁지 않다 하시면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린 대로 내일 21일이죠. 지금 일단 오늘은 저기 자금을 사용하지 마세요. 내일 개장 전까지. 쿠쿠홈시스요? 내일은 FNF를 할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지금 FNF를 너무 좋게 보고 있어서 지금 내일 분할 상장이 엄청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뭐 이렇게 예고로 잠깐 얘기 드린 건데 가지고 계신 분은 어차피 분할해서 두 개를 갖게 될 거예요. FNF 홀딩스와 FNF를 가칭. 그러니까 그 FNF가 아마 한글로 뭐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선택을 하셔야겠죠. 어떤 걸 팔 건가. 근데 새로 그 접근하시는 분들은 약간 신규 상장 회사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느낌으로 내일 대응을 하면 되는데 일단 그래서 일단 그거를 안 해보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일단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렌탈업계 관심 있으신 분은 쿠쿠홈시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쿠쿠홈시스 한도 크린텍보다 쿠쿠홈시스를 더 선호한다. 쿠쿠홈시스가 제일 좋고 개인적으로. 그다음 코에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주가가 근데 많이 뭐 이런 올라간 답답한 것도 가니까 요즘에 이런 게 좋아요. 또 뭐 시간이 좀 있나 경동나비엔 같은 거 있잖아요. 경동나비엔 코웨이 야. 같이 이렇게 무거운데 안 갈 것 같은 애들이 네. 해외 실적이 엄청 좋아요. 경동나비엔도 지금 겨울철에만 갈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만 겨울철이 지금 12월이지 네. 다른 데는 겨울철이 네, 잘 네.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네. 계절이 반대잖아요. 알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이 사계절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인다. 가전 중에 중견 가전이 움직인다. 중견가전. 우리가 위니아 딤체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위니아 딤체 놓쳤지만 쿠쿠홈시스나 경동나비엔 같은 이런 것도 노려보셔야겠죠. 위니아 딤체 저희는 챙겼습니다. 네, 뭐 소장님, 다른 분들이 네, 챙겨- 다른 또 코너를 저희 김치를 방송에서 좋아하시는 했습니다. 김치 매니아께서 챙겨주시니까 네, 저는 알겠습니다. 비대 매니아여가지고 또 비대를 비대 챙겨드렸습니다. 제가 그 무상증자를 왜 했을까요?라고 여쭤보면서 이 기회에 현금을 좀 확보해 놓자라고 했는데 그 기업이 현금을 확보해 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유동 주식수를 확대한다라는 차원으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 소장님의 최선호주는 쿠쿠홈시스 그리고 한도 크린텍 중견 비대 회사에 주목해보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5월 20일 주식시장 개장을 앞두고 코스피는 0.18%의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권가의 전문가들은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자 먼저 하이투자증권 명동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이창환 차장, 오늘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SK 이노베이션 밸류체인 종목군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드와 배터리셀 공장 조인트 벤처 MOU 발표를 한다고 로이터에서 얘기를 했죠. 시장에 관심이 아주 큽니다. 비전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중립입니다. 오늘 시장 보합 예상하면서 보험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하락, 화장품, 면세점, 반도체 섹터,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 경기 민감주,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 하락입니다. 오늘도 제약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대응하자면서 시장이 오를 때마다 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해온 지 거의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전가들의 시장 전망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목군들로 관심사가
섹터가 포진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 가운데서 이창원 차장과 김태성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구체적인 오늘장 전략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창원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오늘 밤에는 미국 상무부에서 대기업 대표들을 만납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아주 관심이 높은데요. 시장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차장님? 이번 달 우리 이제 증시의 가장 강력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의 이제 반도체 회의라든가 정상 간의 한미 정상 회담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이제 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리는데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130원 전후에서 안정세 흐름이 있고,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안정책이라든가 비트코인 관련 규제 정책으로 해서 간밤에 미국 시장이 비트코인 그런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가상화폐가 이제 시장이 붕괴하다시피 급락을 해서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고요. FOMC 회의록이 이제 내용에 이제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됐을 때 입장을 내기는 나와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경기가 많이 급격히 좋아졌을 때를 전제로 한 거고, 어쨌든 지금의 현재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이슈들이 일시적이라는 거는 연준 의장부터 해서 연준 의원도 대부분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려로 인해서 시장 조정은 매수기를 보고 있고요. 또 원자재 가격이 급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 철강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약세에 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노이즈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가 이서전 이런 성장주 종목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유리하다고 좀 판단 쓰고, 마침 또 미국에서의 어떤 반도체 회의,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좀 있고요. SK 이노베이션과 포드 간의 이제 합작사 설립 MOU 체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관련 종목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시장이 만약에 좀 종목들 하락이거나 좀 빠질 경우에는 반도체라든가 특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소재 장비 업체들은 좀 모아가도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간은 좀 최근에 조정 나왔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다시 성장주로 기존의 경기 민감주에서 다시 성장주로 매수세가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성장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홀딩을 하시고 그리고 성장주 쪽으로 좀 약간의 좀 포커스를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뭐랄까 시장의 성격이 다시 좀 변한다. 이렇게까지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감주 위주의 시장이었는데 다시 성장주에 관심을 좀 가져라라는 조언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궁금한 만큼 조금 뒤에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번엔 김태성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시장은 중립, 그러니까 보합을 전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데 이런 결론이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네, 일단 어제 우리나라가 하루 휴장을 했던 것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글로벌 시장의 조정의 깊이가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화요일 날 열렸던 미국 시장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많이 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어제 이제 휴장을 했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장 초반에 굉장히 약했지만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장 막판에는 어느 정도 지수를 좀 땡겨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변동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도 기관과 외국인, 특히 이제 메이저 수급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지수와 이제 가장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작년 4분기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보여줬던 폭발적인 상승세를 지금은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특히 이제 금리에 따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다음 분기에 다음 반기에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다만 우리가 또 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지금부터는 금리가 하락하는 확률보다는 금리가 인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 인상 수혜주를 저는 포트 한켠에 넣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보험주. 이제 보험주를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보험주와 같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뭐 은행주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작년 1년 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섹터, 뭐 전체적인 시장에서 한두 종목, 시즌이라든지 이러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확 밀렸기 때문에 손절이라든지 뭐 인버스 ETF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했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지수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오르는 섹터가 분명히 있는 그러한 종목별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저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봤을 때는 보험주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주인지 잠시 뒤에 듣고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이창환 차장님,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시장은 민감주에서 이제 성장주로 관심을 좀 이동하지 않겠느냐. 관련 주식에 관심 가지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최선호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은 뭘까요? 일단은 오늘 좀 대주전자재료 말씀드리겠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 LG화학의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LG화학의 간밤에 이제 테슬라의 이제 그 자체 개발 그 NCMA 양극재 공급 소식이 나와서 오늘 SK이노베이션 재료도 있지만은 LG화학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도 오늘 그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오늘 LG화학이 오늘 시장 끌어주는 주도주가 될 거라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실리콘 응급제 뭐 선도주자라고 볼 수 있겠고 세계 최초로 그 실리콘 응급화 물질에 대한 그 특허를 상용화에 성공을 하고 그 파우치형 그 전기적 파우치형 셀에 공급된 실리콘 응급제에 관한 특허를 다수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과감한 그 선제 투자를 통해서 그 대량 캐파를 확보를 하고 조기 달성하고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이 있고요. 배터리의 전기차 배터리 주행 거리라든가 급속 충전을 위해서는 실리콘 응급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동사의 이제 실리콘 응급제 캐파를 좀 보니까 2019년도에 매달 200톤에서 작년에 매달 100톤 그리고 2023년도까지는 매달 700톤까지 그 캐파 증설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실리콘 응급제가 적용된 다양한 전기차들의 전기차 모델들을 본격적으로 출시될 거라는 전망이 이제 회사 측의 이제 뷰인데 올해부터는 LG 에너지솔루션, 2023년부터는 SK이노베이션이 실리콘 응급제로 본격적으로 좀 채택을 할 거로 좀 보고 있고 현재는 테슬라들과 그 포르쉐 타이칸에 지금 적용이 좀 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50억 8,6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2% 성장이 나왔는데 전사법은 다 좋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대략 그 실리콘 응급제뿐만 아니라 그 동사의 주력 제품이 그 칩 부품용 그 전구 페이스트인데 이 부분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고효율 태양 전지용 그 전국계를 동사가 개발을 완료를 해서 뭐 하나픽셀이라든가 하나솔루션 등의 국내 업체랑 그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을 성공을 했고 최근에 시장이 좀 그 시장이 아예 바뀐 시장이 그 LED용 형광체 재료 부분인데 여기도 개발 성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됐고요. 동사가 또 고분자 재료 관련된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시장이 확대되고 매출이 확대됐는데 전사 부분이 작년 연간 실적의 50% 또는 50% 이하 정도의 그 실적을 1분기에 모두 다 달성을 좀 한 상태라서 최근에 또 이제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 예측은 2023년도에는 영업이 절반이 실리콘 응급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실리콘 산화물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30%대거든요. 마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른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에 비해서 월등한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사 리포트의 예측이 2023년도에 실리콘 응급제 매출액이 1,500억 그리고 2024년도에 4,000억을 전망하고 있는데 아까 2024년도에 실리콘 응급제 그 영업이익이 절반을 차지할 거라고 시장을 보고 있어서 올해 이제 그 1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50억씩 산출 평균을 낸다고 하면은 올해 영업이익 200억쯤 볼 수 있겠고요. 2023년도에는 실리콘 응급제 마진율을 보수적으로 60%를 잡게 되면은 실리콘 응급제만 900억 나와서 2023년도 영업이익 1,800억, 2024년도에는 4,800억까지도 영업이익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 계산이 나와서 2023년도 영업이익 한 1,8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 배수 이제 10배를 주게 되면 시총 1조 8천억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동사는 특징적인 게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 금액의 차이가 잘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워낙 마진율이 높기 때문인데 이런 그 실리콘 응급제 시장의 동사가 거의 다 지금 장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023년도에 개발을 완료를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년 본격적으로 시장 개발하는 시기에 대주전자 재료가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저는 좀 중장기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전일 이제 5월 18일자 시가총액이 6,817억인데 일단 총 1조 8천억까지 보면 타겟이 11만 6천억까지 나와서 일단 목표가 11만 원 길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가 이하 4만 4천 원대 오늘 올라가더라도 시가 이하 공략하시고 손절가는 3만 원 대응하시는데 저는 긴 관점에서 회사의 매년 영업이익이 100%대 매년 증가 가능성이 상당히 100% 이상 증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긴 관점에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주전자 재료가 사실 공매도 비중이 좀 많지 않습니까? 거래되고 있는 금액 가운데서 한 20% 정도는 공매도 비중인 것 같은데 이런 부담은 안 보세요? 네, 그 공매도 쓰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생각이고요.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오긴 하는 건데 그 공매도 어차피 다 매수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쇼스피드 당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태성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보험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최선호하십니까? 일단 보험주들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하나손해보험이 지금 위치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손해보험뿐만 아닙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험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 운용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관광객들이 많이 움직인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많이 이제 둔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자동차 사고 손실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손실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실적에 대한 상승세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은 이번 1분기에도 눈으로 확인된 바 2분기, 3분기, 4분기도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하면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짧게 한번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두 분의 전문가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동시효과에 진입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종목별 특징을 최효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상 체결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스피는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20조 원의 투자 내용을 미국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삼성전자 CEO들 이달 초에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삼성전자의 CEO들이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한 달 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20%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미국에서 투자 계획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은 관련해서 이 주가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0.8%의 1% 가까운 상승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만 2천 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파운드리 기업인 키파운드리의 완전 인수를 검토한다라는 뉴스가 있는 상황이고요.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LG화학인데요. 오늘 5% 가깝게 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매출이 LG화학의 본업을 넘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90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92만 5천 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1% 강보합권 89만 5천 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가 미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이 모더나의 위탁 생산 계약과 관련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재 삼성 SDI가 1% 넘는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이 1.8%의 이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가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셀트리온 3형제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까지 오늘 삼성물산 1% 넘게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 1.8% 넘는 상승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포드와 배터리 합작 공장 양해각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시장에서 루머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의 큰 폭의 급등 흐름은 아니고 1.8%, 2% 가까운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치 결과 알아봤습니다. 자, 주식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보합으로 시작을 하면서 코스피는 1포인트 상승한 3,174, 코스닥은 0.75포인트 보합입니다. 967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오늘 일제히 거의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화학만이 2%의 플러스인데 동시효과 상황일 때보다는 상승폭을 좀 줄였고요. SK이노베이션도 1% 상승하면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플러스를 나타내는 종목은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HMM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하이브, 하나솔루션 소폭의 상승, 두산중공업이 1% 넘게 오르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좀 하락세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도 낙폭을 더 확대해서 17포인트 내린 3,155선으로 시작을 했고 코스닥도 출발과 대비를 해봤을 때 지금 1분 개장한 지 1분 지났는데요. 0.4%가량의 내림세로 965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출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시청지점의 정헌정 차장과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 전에는 좀 기대가 있었는데요. 시작에 힘이 아주 세진 않네요. 네, 미국 시장 자체도 사실은 전일 같은 경우 좀 장 중반에는 좋지 못했었지만 마감은 물론 이제 하락으로 끝나긴 했었지만 그래도 하락폭을 좀 줄여서 끝나는 모습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0포인트 가깝게 좀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빠지는 것들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도 좀 약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아직까지 1% 넘게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오늘도 빠지는 모습 나오면서 시가총액 이 반도체 대형주들이 아직도 약한 모습이 아무래도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이제 LG화학이 거의 한 3% 가깝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지금 아마 주말 사이 주말 연휴 기간 동안에 나왔던 얘기가 LG화학에 이제에서 NCM의 양극재를 테슬라 이번에 SUV 모델 Y에 이제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LG화학이 좀 강한 흐름이 보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SK이노베이션도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LG화학이 이제 그 NCM의 양극재를 7월에는 이제 테슬라에 공급을 하지만 9월 달에는 이 GM 쪽에도 이제 공급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LG화학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아직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2% 지금 초반대, 중반대에서 좀 상승이 머물러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LG화학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남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이 크게 빠진 종목 같은 경우는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크게 빠진 종목은 없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채광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철광석 가격도 올라간다는 얘기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좀 마진 축소가 우려가 된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진 축소에 대한 우려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 좀 주춤하니까 이런 기회에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온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존의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는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작년에 많이 올랐었던 그런 이제 성장주들이 오를 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장의 색깔이 조금 변하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까? 이게 약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업종, 한 종목만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금 순환되면서 올라가는 게 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전부터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최근에 계속 주춤했었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대형 반도체나
어쨌든 중소형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수요 측면에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자이언트에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만 이 두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라고 보진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현 시점에서는 조금씩 매수 관점으로 눈을 돌리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주까지 그 모더나와 한국에서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다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1% 정도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낙폭을 조금씩 키우면서 코스피는 22포인트 내린 3,150, 코스닥은 5포인트 내린 950, 63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고 삼성전자, 화이닉스는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팀장님 어떤 종목이 특징적입니까? 일단은 오늘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키오스크 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요. 네네.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계속해서 그 백신 개발에 대한 어떤 총력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슈가 계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뭐 아시다시피 이현제약이란지 뭐 삼성제약 그리고 진흥생명과학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아이진 이런 종목도 계속해서 차별화 양상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백신 이제 지금 위탁 생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원료 공급 이쪽으로 이제 트렌드가 좀 많이 넘어가는 양상인데 그렇게 본다라면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총력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개발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 수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증시에서는 테마 그리고 연관성을 찾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바이오 테마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테마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 눈에 띄는 테마는 뭐 키오스크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 이런 섹터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방금 앵커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네이버가 지금 디지털화폐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푸른기술이 오늘도 6.9%, KCT가 4.7%, 한네트가 3.7% 그리고 한국전자금융이 2.3%가량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금 언급된 이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도 뭐 디지털화폐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뭐 가상화폐라든지 뭐 디지털화폐라든지 뭐 중앙은행의 어떤 그 화폐 어떤 디지털 전환 뭐 이런 부분들이 이게 나올 때마다 방금 언급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디지털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서울가스가 오늘도 강세입니다. 지금 이제 19%가량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타 뭐 GS라든지 인천도시가스, 뭐 부산가스 이런 종목들은 현재 뭐 0.5% 정도 보합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가스면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들이 좀 특징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마 내에서도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쏠림 현상, 수급의 어떤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현재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 독보적인 흐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이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현재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관련된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줘야 아무래도 방금 언급드린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도 강세가 좀 확장이 될 텐데 아무래도 지금은 뭐 오늘 뭐 포스코가 3% 넘게 약세 출발을 하듯이 일단 원자재라든지 철강 관련된 섹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서울가스만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철강 업종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시장에 대한 부분도 간단히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지금 아쉽게도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IT 쪽에서 매도가 너무나 좀 강력하게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요일 같은 경우도 IT 섹터 내에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4천억이 넘는 매도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철강, 건설, 보험, 화학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원자재 관련 섹터들 그러니까 인플레 관련된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을 좀 지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또 반대로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하는 업종의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제약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금융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T 섹터를 대신할 만한 주도 섹터가 방금 말씀드린 철강이라든지 화학, 건설, 보험을 포함한 금융업종인데 이 업종까지 만약 약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은 흔들
악화될 수밖에 없는 변동성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IT 섹터도 약세를 보이고 인플레 관련된 업종도 만약에 약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아마 코스피 지수 3,100포인트였던 지지력도 좀 쉽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그리고 또 전기전자를 비롯한 네. 또 그 이전에 원래의 주도주들도 동시에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네네. 이제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전략을 그렇죠.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주도주도 변화가 생기고 항상 순환매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업종 순환매라는 이유로.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 트렌드가 IT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인터넷 업종들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면은 네. 이제는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네. 소위 말하는 화석연료 쪽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와 연관된 업종들이 현재 시장에 좀 트렌드로 작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4월 초에 코스피스가 3,15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까지 좀 올라갈 때 잘 아시겠지만 실적 모멘텀이 작용이 되게 되면서 철강이라든지 화학, 건설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줬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IT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다라면은 다른 주도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 다른 주도주 부족하다. 역할을 했었던 예. 업종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인플레 관련 업종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업종까지 만약에 약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방금 언급해 주셨듯이 주도주 부재로 인해서 예. 다른 이유 다 떠나서요. 주도주가 부재하다는 이유, 시장을 이끌어준 대장주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조금은 시장이 약세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이 없다. 네네. 그 기존의 주도주, 그러니까 그 경기 민감주의 네네. 주도주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전기전자나 반도체, 자동차가 네.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네. 투자 계획이 나오면 또 어떤 주가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예, 있는데요. 있습니다. 근데 예. 저는 거기에 조금 부정적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나스닥 중심에서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온도차 때문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쪽이 항상 강세를 볼 때마다 첨단 소비재, IT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IT 쪽에서 약세를 나온다라는 건 미국 경기 회복의 수혜를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백신의 어떤 접종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대만 같은 경우 TSMC 중심에서 강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가권 지수가 많이 흔들리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런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또 반도체 부품 조달 이런 문제까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IT 섹터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 IT 매도가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아시아권에서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 이슈, 대만, 베트남, 인도 이 권역들에 대한 어떤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미국과 좀 경기 회복과 발맞출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제가 봤을 때는 IT가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상반기에는 IT가 주도주로 간다? 그 부분은 조금은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원정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화학을 보셨던 만큼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 대비 OCI가 플러스 2%, 대한화성 플러스 1.7, SKC, 포스코케미칼, 이화산업, 한솔케미칼 모두 시장 대비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화학주와 더불어서 2차 전지 관련주에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질 때다라는 투자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논리일까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사실은 또 최근에는 좀 약간 시장에서 약간 수혜를 받으면서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시장도 좀 약하긴 했었지만 2차 전지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업종들이 좀 움직였었고 그 사이 이제 눈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관심이 좀 없었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테슬라든지 어쨌든 GM 쪽에 납품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런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산업 중에서 이 대장으로 갖고 있는 LG화학이나 이 다른 업종들이 매출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 뒤에 따르는 이제 소재 부품 쪽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전지 시장의 이 성장성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누구도 이제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약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쉬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쉬어갔던 게 다시 멈추고
이제 쉬어가는 멈추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도화청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테슬라의 납품이나 이런 쪽, 이 새로운 매출처가 생겼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눈여겨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이 매수 포인트로 잡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온기가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 주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뭐 이 종목마다 좀 편차가 좀 있긴 네. 하겠지만 이 어쨌든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온기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정태근 팀장께서는 주도주의 부재로 시장이 당분간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원정 차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네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그 의견들이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전문가분들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워낙 투자 심리가 지금은 약간 좀 위축돼 있는 예. 그런 물론 이제 미국 시장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국내 시장도 이제 뭐 3,100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정도에서 빠져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 아까도 얘기드렸던 반도체 쪽이나 이쪽에서도 종목이 튀어나온 종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실적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1분기 실적 그다음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올 시점에는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해 가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자고 하면 제가 최근에 좀 좋게 보는 업종이 이제 정유업종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부분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올 연간 실적에 대한 작년에 안 좋았던 그런 작년에 이제 세계 정유사의 뭐 실적이 뭐 4조 가깝게 나오고 적자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 정유사들이 이제 환골 탈퇴해서 실적 개선되는 모습이 좀 보여질 거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정유업종도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해갈 만한 업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드렸던 이 반도체 대형주, 그다음에 정유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부터는 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이세요? 정유주 가운데에서. 네, 뭐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제가 오늘 이어서 가져온 게 얘기해 이제 SO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뭐 최근에 사실은 4월 달에도 이제 이 정제 마진이 한 3달러 정도까지 회복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 며칠 사이에 4달러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정제 마진이 어떻게 보면 이 마진 폭이 4달러는 돼야지 어쨌든 손익 분기점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계속 그 밑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정제 마진이 4달러로 회복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유사들의 이익이 어떻게 보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1분기에도 사실은 레깅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오였습니다. 특히 SO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넘게 적자가 나왔었는데 올 1분기에는 거의 7천억 가깝게 영업이 흑자가 나왔었고 이런 기세가 이제 2분기에는 레깅 효과가 없긴 하겠지만 정제 마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실적이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SO일은 뭐 이번 주에 10만 원을 넘어갔다가 다시 좀 빠지면서 좀 9만 원 중반에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9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최근에 수급 상황을 봤었을 때도 기관 쪽에서 계속 순매수해주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도 상당히 좋고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으면 SO일 같은 경우에는 이 9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본 이 정유업종 중에서 탑픽주는 SO일로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태근 팀장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이 백신의 시간이다. 바이오주의 반격이 시작이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시장은 안 좋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네네. 차원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종목을 가장 선호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진원생명과학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아이진이라든지 뭐 이현재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많긴 한데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진원생명과학이 화요일 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코로나 이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뭐 미국의 백신 관련 회사의 일단 모멘텀에서 이제는 위탁 생산 그리고 원료 공급 이쪽으로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 좀 보게 된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백신 개발 회사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 총력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백신 개발 회사에 대해서 임상 지원에 대해서 뭐 총력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 여쭤보면은 투자 심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그 백신 CMO 확대뿐만 아니라 자체 백신 개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백신 개발 임상을 진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뭐 진흥생명과학도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흥생명과학은 5월 17일 날 리포트 나온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유전자 치료제 핵심 원료인 플라스미드 DNA를 현재 CMO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생산되고 있는 이 원료들이 전량 이제 백신 개발 쪽으로 다 현재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500리터 공장의 풀 가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리포트 내용을 통해서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감안해서 뭐 기술적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 초반이긴 한데 현재 5.4%가량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한 27,000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27,000원까지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오늘 저는 진흥생명과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혹시 마지막으로 당부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께 당부사항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네, 제가 하루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지금 뭐 좀 전에 말했던 인플레 관련 종목도 화요일은 강세, 오늘은 약세 이렇게 변동이 좀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하는 게 리스크 맞지 관리하자.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 시청지점의 정헌정 차장,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5개 리포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투자증권에서는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성장이라는 한 줄평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는 건지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IBK투자증권에서는 태용로직스를 다뤘습니다. 태용로직스는 석유화학 제품 해상 운송에 집중하면서 성장해온 제3자 물류 회사인데요. 주요 고객으로 롯데케미칼, 금호 석유화학 등의 대기업을 두고 있습니다. 석화 제품 가격 시황에 상관없이 매년 꾸준히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해상 운임 급등으로 이번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대표 운임지수 SCFI가 1분기는 전분기보다 73% 상승한 데 이어서 2분기 들어서도 29%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은 가속화된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에도 해상 운임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올 한해 이 종목 실적도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신증권에서는 LS전선 아시아를 다뤘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 면면은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오리온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 마지막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대차증권에서는 삼성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고 저가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주가도 부진한 상황인데요. 다만 이 스마트폰 시장 위축은 예견이 됐다는 점에서 현재 주가는 이미 2분기 실적 모멘텀 둔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의미 있는 반등을 하지 못하는 건 세계 2위 소비 시장인 인도의 코로나 2차 유행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인도는 금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수요 기여도가 적고 지금의 2차 유행이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점, 또 마지막으로 3분기부터는 주요 거래소선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행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3분기부터는 실적이 V자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도 2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리포트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이번 1분기 견조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2 판매가 잘 이루어졌고 생산도 지속되면서 OLED 소재 수요가 견조했던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또 갤럭시 S21의 조기 출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2분기는 아이폰과 갤럭시 효과가 소멸되면서 최비수기로 진입하게 될 전망인데요. 다만 하반기 실적 강도에 초점을 맞추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삼성전자에서 OLED 노트북을 출시했고 앞으로 아이패드 등의 태블릿에도 OLED 적용이 예상이 되는 만큼 실적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그와 함께 목표 주가로는 5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S전선 아시아입니다. 요즘 전선 업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모멘텀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이 종목의 올 한 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 베트남에서 점유율 1위인 만큼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전선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에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하면서 해적 케이블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그 실적 성장도 기대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전선 포트폴리오 중 해적 케이블은 고부가 영역인데요. 장기적으로 전선 업종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최고 실적을 전망할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목표가로는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지난해 엽기적 부담과 원재료 단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실적 하락이 불가피한 시점인데요. 다만 5월부터는 중국과 베트남의 재고 조정이 완료가 되고 신제품 출시 성과가 본격화되면서 매출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하반기부터는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 오리온 목표 주가로는 17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리포트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항상 어려운 의사 결정을 강요하기 때문이죠. 이 경기 민감주와 또 구조적인 성장주는 지금 다투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컬러가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가. 또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어서 현명한 전략을 세워주실 분을 특별히 또 모셨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소개를 엄청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네, 그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3월 달부터 이미 시장의 컬러는 좀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을 네. 해오셨던 만큼 이 시기에 또 적기이실 것 같아서. 네, 앞으로 더 잘 가야지 적기가 되겠죠. 네. 앞으로 더 잘 가겠죠. 네. 왜냐하면 정상회담 이슈가 있어서. 네. 근데 오늘 저는 기대를 가지고 시장을 봤는데 물론 아직 출발 3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팀장님 리서치 센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정상회담에 쏠린 눈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줄 거다라는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몇 가지 변화의 트리거 포인트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어떤 걸 하겠다. 뭐 그렇게 나오긴 쉽지 않죠. 그런데 큰 그림을 그려준다는 차원에서 좀 주목하는 변수는 세 가지로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투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의 협력,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요 세 가지만 어느 정도 큰 그림만 잡아준다 하더라도 시장은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공급
변수가 조금만 진정된다 하더라도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는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산업에 좀 어느 정도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변수,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달러 환율. 최근 달러 인덱스는 90포인트를 위협하는 수준인데 원달러는 1,130원이거든요. 뭐 공매도 재개의 영향도 있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국내 변수에 의해서 환율 워낙 약세가 전개됐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북한 변수 또한 외환 시장이 좀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런 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여러 이슈들이 네. 투자를 확대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 네. 북한과는 생각보다 미국이 먼저 강경하게 나올 것 같아서 네.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백신도 우리나라와 함께 계약을 네. 맺어서 위탁 생산을 하고 네. 호재밖에 없어 보이는데 네. 그렇죠. 결론을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잡고 계세요? 센터 안에서는? 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내 변수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변수들이 지금 방향성 자체가 시클리컬 금융주보다는 좀 성장주 쪽의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1, 4분기 내내 뭐 시클리컬과 금융주가 너무나도 좋았죠. 민감주들이. 네, 네. 그쪽 경기 민감주들이 너무나도 좋았던 흐름들이 더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너무나도 안 좋은 변수들만 많았고 우려감들이 컸던 구조적인 성장주나 뭐 수출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전지 쪽에는 좀 풀리는, 그러니까 너무나 나빴던 상황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그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퍼즐들이 맞춰지는 과정에서 시장의 변화는 먼저 좀 움직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 뭐 철강이나 이런 업종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오긴 했지만 네. 저는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네.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뭐 자동차는 이미 저점을 찍고 반등을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둘씩 성장주나 수출주 쪽에는 조금씩 긍정의 기운들이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화 전 네. 기존의 주도주들이 다시 갑니까? 뭐 기존의 주도주, 뭐 저는 주도주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무슨 네.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번 상승이 작년 3월 말, 4월 초 저점에서부터 꾸준히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올라왔다가 조정받았다가 아니면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을 반복하는데 주도주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을 뿐이지 주도주가 바뀐 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쉬는 구간에서 시클리컬이나 금융주들이 한번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도주가 한 3개월 정도 쉬었던 만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뭐 여건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매력도가 지금 눈에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데 네. 이거를 올려줄 수 있는 변수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의 변수가 한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존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주도주였던 차화전 네, 네. 중에서 반도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반도체가 못 오르면 우리 시장도 쉽지 않죠. 쉽지 네.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은 계속 쇼티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이게 해소가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네, 계속 맞습니다. 그 찝찝한 우려감들이 그쵸.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투자 전략가시지만 네, 네. 섹터 애널리스트들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얘기를 네.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전반적인 섹터 뷰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를 가야지 그 공급 부족이 부족이 해소될 완화된다.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TSMC라든지 몇몇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은 6월 말부터는 만족시킬 수 있다. 최소한의 요구치는 만족시킬 수 공급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3분기, 4분기를 지나가면 해소되겠죠. 해소되겠는데 그 변화의 조짐들은 그 전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쇼티지 현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변수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생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가격에 대한 부담들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 수요를 맞춰주기 위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 하나의 변수가 이번에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지만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상무부에서 개최하는 반도체 공급 관련된 회의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묽고 아니면 큰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최고 안 좋은 걱정들을 지금 최악의 최악이에요. 상황을 상정을 하고 있는 지나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주가가 뭐 펀더멘탈에 따라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선반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뒤늦게 반영을 하는 시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물꼬가 트이는 부분들, 공급이 이렇게 적체됐던 상황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억눌렸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점진적으로 부각되면서 첫 번째 상승은 그리고 첫 번째 변화는 그동안 우리가 봤던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구나라는 것들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3분기, 4분기나 돼야지 해소된다니까 그때까지 못 가라는 것보다는 이런 하나 둘씩의 변화의 흐름들이 시장에서는 저평가 매력을 좀 먼저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이쪽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막 올라간 다음에 다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그렇긴 하지만 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등락 과정이 좀 불안 심리 때문에 더 밀려나기보다는 오히려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비중을 늘려가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도 못 만드는 거니까 둘이 그렇죠. 같이 가겠죠. 맞습니다. 같이 좀 같이 패키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였어요. 왜냐면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 번에 쏠렸다가 다시 좀 풀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봤던 것들이 너무나 부정적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세게 했고 여기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풀려나가게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의 도화선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반도체 공급 부족이 도화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려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를 해야 됐던 시점에 투자를 많이 늘리지 못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빠른 속도의 경기 회복. 그리고 지금보다 더요?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있다는 2019년부터 해서 2020년, 21년 지나면서 뭐 그때만 하더라도 작년 3월, 4월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건 2022년, 2023년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미국도 2분기부터는 회복될 거고 그 시점이 한 1년 정도 앞당겨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를 못했던 부분들은 이제부터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좀 시차가 많이 좀 엇갈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풀려나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요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저는 시장은 더없이 좋은 그런 그림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도 계속 완화될 거라고 이제 반도체 회사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수요도 경기가 워낙 좋아지니까 좋아지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왜 그 대만의 TSMC도 그렇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팔아대는 거예요? 일단은 TSMC 실적이 4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긴 했지만 뭐 공급 차질 이슈도 반영이 되면서 좀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한 거죠. 이 공급 차질 이슈가 상당히 충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의 반도체를 대량 매도한 것은 뭐 그런 변수와 맞물려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여기다 공매도 재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좀 대량 매도가 나왔던 것이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반도체 업황,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나 업황 전망들을 본다면 더 나빠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적 전망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일시적인 차익 매물 출회지 한국 시장을 떠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5월 달 들어서 한 8조 이상 팔았습니다. 근데 그중에 6조, 7조 가까이가 공매도거든요. 어떻게 본다면은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 데 따라서 공매도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급 교란 요인이 나타났었던 것하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부터는 이제 공매도를 빠르게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급 부담이 굉장히 컸던 건 사실인데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공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공매도에 대한 1차적인 구축이 끝난 뒤에는 조금 더 외국인 수급 쪽에서는 긍정적인 변수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시장의 영향은
충분히 좋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실 FOMC 회의 결과도 네. 굉장히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안 않았어요. 하셨어요? 네, 네. 아, 팀장님 말씀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시장 보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고 네. 연준에선 계속 괜찮다고 하는데 네. 지표는 너무 높게 나오고 네. 소매 판매도 적게 나오는 거 보니까 소비도 생각보다 안 되고 네. 뭐 그래서 이제 걱정했었는데 네. 막상 또 보니까 시장에서는 중립의 영향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일단은 예. 뭐 시장에서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은 그렇게 걱정할 이유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빠르게 좋아지면. 근데 이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갖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FOMC 의사록이 나온 게 4월 달 지표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를 보지 않고 했던 거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더 빨라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연준의 판단 근거는 고용이지 인플레이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이다.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긴 하지만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좀 반복하고 있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고용 지표를 보지 않고 나온 4월 FOMC 회의 의사록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고용 지표가 쇼크가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테이퍼링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게 부분이거든요. 해석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균형감을 있게 본다면 아무리 나쁘게 본다 하더라도 저는 중립적인 변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FOMC 회의가 나오게 된다면 좀 더 명확한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연준은 지금까지 스탠스를 바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의 해석이 달라졌던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지금은 중립보다 조금 낮게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최근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좀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지 연준의 스탠스는 명확하다. 경기가 완전히 회복돼야지, 그러니까 고용이 어느 정도 완전히 회복돼야지 테이퍼링이라든지 통화정책 정상화를 걸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일시적이라는 판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연준의 스탠스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이 연준의 입장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쵸. 또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출렁출렁하는 건데 맞습니다. 일단은 금리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1.7% 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물가가 오르면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긴축이 우려감이 들어오면 이라고 하면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 4분기 동안에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선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가에 대한 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채권 금리가 1.7을 넘어서지 않는 한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금리가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교란 요인, 일시적인 흔들림은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상 시점을 빨리 당길 거야라는 걱정들이 커졌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4월 지나고 5월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몇 주 전에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발언했을 때도 만약에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없었다면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일시적인 등락 이후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는 예.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예. 그동안 연준이 계속 똑같은 말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뢰도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6월 FOMC 회의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연준의 스탠스를 재확인하게 된다면 시장의 안도감은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1.68 정도로 맞췄죠. 네. 예. 네. 그러니까 1.7 수준 아래이기 때문에 걱정할 상황 아니다. 네. 자, 이제 하반기 전략을 내놓으실 네. 시점이시죠. 네. 굉장히 또 분주하실 것 같은데 네. 하반기에 어떤 변수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세요. 일단은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펀더멘탈하고 금리.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반기에는 코스피 3,000선 후반대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2분기가 물가 정점이고 3분기, 4분기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고 금리도 더 오르기보다는 좀 1.6에서 1.7 수준에서 안정을 찾아간다면
펀더멘탈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금액 자체는 사상 최대 금액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방향성을 본다면 경기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대한 힘이 물가나 금리, 할인율에 대한 부담보다는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이 하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화전이 주도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같은 목요일장 문을 열었습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오늘 시장은 전일 종가보다 1포인트 높은 수준 3,174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시가가 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가가 3,150선인데 낙폭을 빠르게 회복을 했고요. 이 반도체 쪽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낙폭 회복하면서 보합권까지 올랐습니다. 3,167선을 지나갑니다.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오늘도 개인과 기관의 싸움입니다. 특히 기관 쪽 보시면요. 이 전일 매수했던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매도로 돌아섰다는 것이 특징인데 기관이 1,700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 개인이 2,600억 홀로 사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 종가보다 1포인트 낮은 수준 968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전거래일의 상승분을 거의 반납을 했는데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낙폭을 회복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변동성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 전환하면서 0.17% 오름세 970선에 안착을 한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럼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물량이 많지 않은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이 현재 물량을 강하게 줄였습니다. 86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기관이 현재 383억 원 홀로 매도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서 이제 천연가스 쪽도 가세를 했습니다.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신고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그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신고가 22%에서 나왔습니다. 17만 1,000원이 오늘의 신고가고요. 현재도 16% 견조한 오름세가 포착되면서 16만 3,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비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달 만에 54%나 빠졌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 사업의 경고가 큰 리스크로 작용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쪽은 계속 빠질 때마다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덴트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3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가가 10%까지 나왔는데 조금은 회복을 했습니다. 8% 하락세 1,2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측이 업계 최고 성능을 갖춘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과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양극재를 테슬라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GM 하머에도 이 양극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수주 호재에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 6거래일 만에 9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한 모습인데요. 2%의 견조한 오름세가 포착되면서 90만 2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주요 완성차 업체 포드와 배터리셀 생산 합작 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포드가 오는 20일 합작 법인 설립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에 쓰일 배터리셀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포드가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GM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한 뒤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국내 카드사들의 1분기 실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간 코로나로 눌려있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이용량이 급격히 늘었고 정부의 금융 지원에 따라 연체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대손 충당금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 8곳의 올해 1분기 당기 순이익은 7,32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6% 증가했습니다. 다만 카드사들의 실적 증가가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하반기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결과 발표와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종료 등 굵직한 사안들이 놓여 있어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순자산 대비 대기업 자산 비중이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7개국 중 국부 데이터가 나오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4개국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자산 상위 100대 기업의 경쟁력 집중도를 분석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국민 순자산 대비 상위 100대 기업의 자산 총액 비중이 우리나라가 17.7%로 주요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이 44.9%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순이었습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경쟁국과 비교해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지 않은 상태라며 대기업 수 자체도 적은 것이 현실적인 만큼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의 대기업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늘 제4차 미래산업 포럼을 열고 국내 기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기계산업의 향후 경쟁력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에 달려 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김현정 딜로이트 컨설팅 부사장은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4단계 중 1단계인 탐색을 갓 벗어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기계산업이 고효율 기기 도입, 낙후시설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석진 한국건설기계 산업협회 상금 부회장은 건설기계는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내연기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탄소 절감을 위해 친환경 장비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장 초반 우리 시장은 큰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간밤에 가상화폐가 급락하면서 관련 주식들은 다른 업종 대비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신 소장의 시그널에서 가장 좋은 종목으로 최선호로 꼽았던 쿠쿠홈시스는 장 출발부터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장중 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오른 59,900원이네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현명한 전략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선 종목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핵심 테마 트렌드를 선택하는 안목, 홍프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은 투기가 아닌 투자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하고 시장 주도주를 통한 수급 중심의 매매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권 경력,
20년의 홍프로가 직접 분석한 파워 종목 리서치 그리고 목표가 예측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여러분의 키맨이 되겠습니다. 세력의 수급 포인트를 정확히 포착해 개인 투자자들이 등대가 되고 있는 2대1형 급등매매 전문가입니다. 통계를 보면 개인 투자자의 약 1%만 연간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만큼 어려운 게 개인 투자자의 연간 수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세력의 수급 포인트만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바로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길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정혜원 투자 수익률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대세 상승을 하기 전엔 항상 테마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애초 테마의 성격으로 출발했던 종목들이 실제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주가는 탄력을 받게 되는데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관련주들이 바톤을 이어받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빌며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 저 급등매매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Coming up. 경들의 말이오라. 달리는 말에 타야 멀리 간다는 말. 빨리 올라타 수익 부르는 법.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잃지 않는 기준부터 세우기로 했다. 시작은 지수, 수급, 실적, 차트 이슈. 한 5 정도? 나 이 종목 마음에 들어. 몰빵할 거야. 올해도 새해 목표가 주식 재테크야?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1시간만. 주식 절대 어렵게 하지 마. 처음엔 나도 설마 했지. 지금은 재테크가 진짜로 되니까.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야, 너도 주식 잘할 수 있어.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 투자 자문과 유사 오픈 채팅방 운영으로 시청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맵 전문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카카오톡 1:1 채팅, 대리매매, 투자금 입금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DB손해보험이 먼저 천만의 당신을 팔로우합니다. 천만의 도전을, 열정을, 설렘을, 건강을, 안전을, 가족의 사랑을, 한 분 한 분의 당신을 끝없는 약속의 힘으로 천만의 당신을 팔로우합니다. 천만 고객과의 약속,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다이렉트 한 번만 해봐도.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어린이도 좋고 어린이도 좋고 운전자도 좋고 운전자도 좋고 건강도 좋고 반려견도 좋고 반려견도 오 반려견 한 번만 해봐도 쉽고 정말 편해요. 야 쉽다. 이 좋은 보험 다 다이렉트. 삼성화재 다이렉트. 조금 나아졌으면, 꿈이 이루어졌으면, 일이 잘 풀렸으면, 모두 건강했으면, 내일도 웃었으면. 행운의 7글자를 불러보세요. 평생어부바 신협.
줄 알았어. 인도에서 걸어가야 good 신호 지켜 멈춰서야 good 안전한 데 주차해야 good 걸을 땐 곁겨 멈출 때 멈춰야 정말 잘 타는 good rider good rider